네, 안녕하세요. 오늘 둘째 날이네요.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이 처음으로 도대체 데일리 테스트가 뭐냐? 오늘 드디어 이제 보셨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퀴즈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수험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이제 좀 잘 하셨던 제 많지 않은 저의 수강생들의 경험에 근거했을 때 그 친구들은 시험 직전까지 이 데일리 테스트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것을 단타로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안 풀 건 아니잖아요. 사례집을 안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응용 능력은 나중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내용들에 대한 답이 안 돼서, 어제도 강조했지만, 내가 종합적인 문제를 풀어서 점수가 잘 안 나왔다, 내가 종합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기초가 부족해서 종합을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종합은 기초 더하기 종합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 데일리 테스트 앞에 어떻게 복습하면 되는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맨 앞에 붙어 있는 거죠. 자, 이 수업은 복습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 아무리 민사를 잘 하시는 분들도 복습을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너무 민사가 약해서 설명을 듣는데 기본 개념이 약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도 사실 죄송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예습을 하려면 아마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냐, 기초 개념도 조금 듣기 힘들어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기초 개념만 적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기초 개념 중에 반드시 수험에 필요한 건 제가 얘기를 꼭 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내일 수업이 진도만 알고 자기가 기초 개념 다 읽고 오려면 그거 어떻게 읽어요, 이 진도를. 그러니까 비효율이에요. 그래서 들을 때 좀 힘들더라도 한 번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저를 믿고 만약에 따라오신다면 4번, 5번을 강의에서 반복해요. 강의에서 4번, 5번, 이 강의에서만 4번, 5번 반복하고 회차로 4번, 5번이 반복이 되니까, 뭐 이렇게 너무 또 사람 성격 따라 다른데 너무 그냥 저거 놓쳐도 되지, 저것도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또 낙관적으로 이거 또 모르는 얘기네, 뭐 이렇게 하시지만 않는다면, 반대로 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 모르는데 표시만 잘해도 돼,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이런 다음 얘기도 또 모르겠네, 뭐 이렇게 해서 표시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습 없이 듣기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무조건 복습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년에 수강생이 혹시 있으시다면 예습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복습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수강 자체로 본인의 실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잠 다 주무시고, 복습 못하더라도 잠을 좀 주무시고 수업에 집중력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한번 놓치면 계속 놓치게 돼요. 토요일까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바로잡기가, 보충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특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체크 포인트 제 1번입니다. 반드시 하시고요. 이것이 분명히 내년도 변시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니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2번, 자, 현장 강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오후에 들으면 저녁에 복습을 최대한 하시고, 가능하면 저녁에 복습을 끝내세요. 진도 양이 많은 건 알겠는데 프린트로 치면, 참 이런 말 들으면 황당하시겠지만 8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황당할 정도로 양이 많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8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에 저녁에 한 4시간 정도, 3, 4시간 정도 공부한다 치면 최대한 다 끝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덜 끝내신 분들은 밑에 활용법이 나와 있죠. 어쩔 수 없어요. 강약을 잘 표시했다가 복습할 때 강약을 조절해서, 제가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안 읽어버리든지, 사실 그런 것이 8월이나 11월에 읽어도 돼요, 그런 조문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소 불필요한 조문들도 여기 실려 있거든요, 이 자료에. 3번, 다음날 오전에 어떻게 하느냐. 데일리 테스트에 보면 단문과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고득점 사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례를 보충 사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득점 사례, 당일 지정 사례라는 거는 결국 수업 기간 내내 전부 지정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진도가 뭔지, 근데 지정 안 해도 뻔해요. 그냥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 수업도 채권법도 나가고, 고득점도 하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 가번에 나와 있죠. 완전히 기본기 충실한 사람, 저녁 때 완전히 복습된 사람은 나는 쓰기 연습 좀 해보고 싶어 하면은 9시에 배부되니까 12시까지, 12시에 점심시간이라고 치고 45분간 3시간 동안 미친 듯이 답안지를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지쳐 나갈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한번 미친 척하고 그래 봤다가 또 다음 날은 힘들면
또 이렇게 좀 게으름도 피워보고 이렇게 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다 인간은 다 생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못 지켜요. 어차피. 그래서 계획을 못 지켰을 때 지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좀 약을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미련하게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나번이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충한 거죠. 단문 정도는 눈으로 보고 확실히 떠올려보고 바로바로 답안지 보면서, 답안지라는 게 그냥 완벽 정리죠. 제가 단문 답안지는 따로 안 나갑니다. 물론 이 1교시 때 제가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빨리빨리 간단히. 너무 쉬운 건 생략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사례로 나온 문제만큼은 뭐 어디까지가 사례고 어디까지가 단문이냐,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좀 두 줄, 세 줄로 뭐 가불병 안 나왔는데 사례라고, 그건 뭐 여러분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것들은 좀 약식 작성식으로, 약식 작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제 사례집 앞에 머릿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써보고, 다만 조금 여력이 되시면 제가 그날 데일리 테스트에서 오늘의 고득점 사례라고 하면서, 오늘의 고득점 사례는 이제 전날 좀 알려드릴 거고, 1순위, 추천 1순위도 가능하면 제가 전날 수업에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집에 가서 써볼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거는 실전처럼 써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모아둬서 저랑 개별 면담을 할 때 상담의 자료로 삼으시거나, 제가 어떤 때는 한번 제출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답안지를 보고 총평을 해드리거나, 간단한 코멘트, 채점은 아니어도 간단한 코멘트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그걸 기준으로 야, 이번에는 답안지들이 심각한데 한번 개별 면담 해야겠는데 해가지고 뵙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첨삭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첨삭이나 개별 면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는 제가 약속을 했어요. 대면 첨삭 1회는. 자, 그 다음에 답은 보세요. 예, 여러분 거의 다 답원일 수 있어요. 예, 전날 복습 완수가 어려울 겁니다. 예, 말이 그렇지 힘들어요. 저녁 때 뭐 잠깐 좀 정신 나가서 이렇게 인터넷 하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쇼핑몰에 들어와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1시간 동안 막 벌써 구매를 막 3개를 막 총알 배송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9시에 일찍이나 나가자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데일리 테스트 보면서 그때서야 복습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아주 심한 경우는 뭐겠어요? 예, 지금 1교시에 저랑 같이 복습을 처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뭐 다른 과목을 병행을 하신다든지 다른 개인 일정이 있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건 이제 라번인데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쩌다 보면 어떤 날은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답원의 경우에도 제가 해놨죠. 고득점 사례만큼은 보고 오세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으로, 그리고 사례화되기 좋은 쟁점으로 나름대로 되게 얇게 만든 책이 이겁니다. 각주에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데도 사실 뭐 20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각주 빼버렸으면 이거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걸 고려하셔서 고득점 사례만큼 보고 오십니다. 자,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1번, 머릿속 떠올리기 방법 얼마든지 하셔도 좋은데요, 반드시 자기를 철저하게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답을 보는 순간 나 이거 몰랐다라는 거를 솔직히 자백하시고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미련하게 쓰는, 시간 쓰는 거를 얍삽하게 머리로 떠올리는 걸로 대체하는 대가예요. 적어도 표시만큼은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할 거면 공부가 좀 많이 부실해질 것입니다. 2번, 고득점 사례 반드시 보고 오시는데요, 약식 작성만 한 상태에서 제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사례집을 읽고 하는 방법도 좋고요. 사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조금 여력이 되시면, 고득점 사례는 좀 이렇게 약식 작성하고 좀 이렇게 교재도 좀 읽어보고 오실 거를 좀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너무 사실 일이 많죠. 그 자료 복습도 해야 되고 와서 답안지도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가번의 방법을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정말 아주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다 그냥 눈으로 보고 약식으로 하시되, 고득점 사례집에 조금 차라리 시간을 더 투자해서 각주도 좀 읽어보시고. 참고로 이따 아시겠지만 제 고득점 사례를 짚어줄 때는 다 보고 왔다는 걸 전제로 넘어가고요, 중요한 각주를 불러드릴 거예요. 그럼 집에 가셔서 그 각주만큼은 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고, 앞으로 이 과정이 5번 반복되고, 네 번째는 얘기했죠. 민사 기간만큼은 민사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사례 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도로 하자면 고득점 사례를 먼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데일리 테스트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중요한 걸 모아서 사례집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일리 테스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례 단문 구별 없이 1번부터 진도순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죠? A가 자동차로 B와 C를 함께 들이받아 가지고
남자는 즉사, 여자는 다치고 다리 절단했고, 근데 사실 태아가 있었고 D입니다. D는 조산되고 죽지는 않았어요. 또 조산되고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 뭐 좀 더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금액을 계산하고. 그러나 여기서는 기본 틀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죽은 거, 엄마 다리 절단된 거, 자기 장애 입은 거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답안지 포인트는 조문을 정확하게 썼고 권리를 정확히 나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답안지 해설 볼게요. D는 불법행위 당시 태아 상태였는 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D의 권리를 물었는데 사건 당시 권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태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런데 불법행위 청구권과 상속에 관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또 정지조건설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앞에서 정리해버리면 각 개별 권리에서 일일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가볍게 배워두시면 됩니다. 사례풀이를 볼 때 제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사례를 너무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쓰면 좋겠네 이런 정도로 가세요. 3번, 4번 보실 거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많은 사례를 보는 것보다는 제 사례집과 데일리 테스트, 거기에 더해서 나중에 저의 지문 문제 정도만 반복해도 다 못 봐요. 그것도 2번, 3번은 봐야 의미가 있지, 한 번 보고 안 볼 거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나씩 그 목차도 일부러 안 나눠봤어요. 1, 2, 3도 안 나누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단락만 나눠놨는데 부 B의 사망에 대해서 할 말이 제일 많죠. 부 자신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D가 상속하는 것. 그 다음에 저 밑에 동그라미 2번, 내가 아빠가 죽은 거가 내 스스로 슬프다고 하는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빠의 권리는 재산적, 정신적이 다 있을 거고, 나의 권리는 주로 정신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복잡하게 나가면 아버지가 죽어서 내가 부양을 못 받아서 뭐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문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거, 아버지가 취득한 거 얻는 거에 쓸 판례 뭡니까? 시간적 간격설. 자, 지금 현장에서 즉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설은 안 쓰면 감점이에요, 무조건. 의문을 가진다. 그러니까 답안지는 뭘 쓰고 도대체 뭘 안 쓰는 건가요?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떤 결론에 이를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거 즉사했는데 뭐 권리를 취득할 게 뭐가 있어?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이 즉사에도 권리를 취득하면서 죽는 거다라는 시간적 간격설을 굳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건 답안지에 써야 되는 내용이에요. 필수적으로 배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시간적 간격설에서 즉사했고 손배 청구권 취득했고 특히 위자료의 의문이 하나 있어요. 상속되는가. 위자료 청구권은 귀속상의 일식전속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속상, 행사상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행사상은 대위를 못하는 거고요. 귀속상은 양도 상속을 못하는 건데 위자료는 이제 대위에는 문제가 있지만 행사상의 일시전속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귀속상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죠. 이거 따로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상속은 문제가 없다 정도까지 써주고 그래서 천조 사망과 조문 되게 열심히 썼죠. 1항 1호. 이 사람이 직계 비속이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출제위원도 알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1항 1호가 있어야 자식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1호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1005조까지 써주시고요. 그 상속분 뭐 등등 이런 거 써주시고 2번 부의 사망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판례를 써야 되겠죠. 태아 상태로 정신적 고통 감성이 없어도 장래 합리적 감수하려는 거 합리적 기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조문은 아까는 천조 사망이었지만 여기는 762조. 그리고 또 750, 752를 써주면 되겠죠. 죽은 사람에 대한 거니까. 752를 써줘야죠. 죽은 사람에 대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엄마는 엄마가 다쳤는데 얘가 왜 뭐 하는 거예요? 나이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다리가 없으면은 당연히 슬프죠.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근거 규정은 역시 762조가 필요하고 상해에 대한 거니까 751조를 써주고 내가 어제 살짝 얘기했는데 그거 적은 사람이 있어요? 판례가 751조는 본인이 다친 거에만 청구하는 형식이지만 가족들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은 불법행위 진도 교과서 펴가지고 이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지 뭐 며느리도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찾아보고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써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그거죠. 그게 상해 정도에 따라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여기선 자녀니까 자녀에게 당연히 인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 자신의 장애 762, 750 그리고 자기도 상해를 입은 거니까 751을 쓰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1번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죠? 여기 나오는 이 조문들에 다 나열할 수 있는가? 제가 장담하는데
예, 제대로 다 나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시 시절에 뭐 사시생들도 사실 뭐 합격할 만큼 공부한 사람들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변시도 합격할 만큼 공부한 사람들 기준으로 예, 이거 쓰기 쉽지 않아요. 자, 됐습니다.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문제지를 봐야 되겠죠. 민법상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는 개별 규정, 불상, 대피, 요요 두 문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조문 여러분이 그냥 이건 다시 안 읽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출세한 것을 본다. 학살 판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까요? 개별적으로 권리 인정을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에 바로 인정하는 해제 조건설과 나중에 출생하면 사건 당시로 소급해서 인정하는 정지 조건설이 있다. 이 정도 쓰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 해제 조건설은 태아 이익, 정지 조건설은 거래 안전을 보호한다. 이 정도 쓰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이상 나와도 아무도 몰라 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이상 나오는 건 이 학설에 뭐 논거가 맞는 것은 어차피 다 틀려요. 그런 거는 다 틀린다기보다는 다 그 자리에서 생각해내야 돼요. 그걸 외우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게 번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짐이. 자, 그 다음에 됐죠? 그 정도 하고 판례는 뭐 소급하여 문제의 사건 시기로 소급하여 그렇게 법률상 봐준다 이런 표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 3번. 예, 뭐 갑이 딸과 여행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누가 먼저 사면 알 수 없게 됐을 때 갑의 사위이자 을의 남편인 병이 대집상속을 하게 되는 이유만 쓰라 그랬으니까 얘가 먼저 죽는 경우라 제가 먼저 죽는 경우 본인 상속 대집상속 다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목적적으로 천일조를 해석해서 동시사망 추정되는 경우를 그 전에 죽은 경우와 그 전에 죽은 거란 문구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우리 판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복습은 이렇게 좀 빨리 하겠습니다. 문제 4번. 권한 차이 어떻게 될까요? 뭐 성년 지금 후견인들의 권한 차이를 묻고 있고요. 후견인들의 권한 차이에 관련해서는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어요. 동의권이 없다는 거. 피한정 후견인은 뭐 한정 후견인은 동대치가 다 있다는 점. 그런데 권한 차이를 쓰라고 했으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뭐 기억나시나요? 한정 후견인과 특정 후견인의 공통점. 법정 대리인이라고 상시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법원이 대리권 수여하는 게 있어야 법정 대리인이 된다는 거를 좀 쓰기를 바란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그거는 생각 못해서 못 썼는데 그건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문제 형식이 단문이기 때문에 그냥 제 얘기 들으면서 다음엔 써보자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특정 후견인은 특히 동의권 취소권이 없다는 거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수업은 대충 해버렸지만 그 정도는 나중에 암게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거 외우느니 고득점 사례 지금 열심히 보시란 말씀입니다. 자, 문제 5번.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된 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거에 대해 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촉구권, 그 다음에 계약이니까 철회권, 그다음에 혹시나 뭐 속임수가 있다면 이건 뭐 부수적으로 되겠죠. 속임수가 있는 경우 특수한 경우니까. 근데 그것만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혹시 추인이 있거나 법정 추인이 있거나 제척 기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술술술술 제가 지금 말하는 수준으로 그냥 술술술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거는 자기가 복습을 완벽하게 한 거예요. 안 떠오르면 한 번 더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되게 불친절하죠? 민법 제62조에 관한 판례. 이런 문제 가끔 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제가. 혹시 표현을 굳이 하자면 공부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만 아는 거죠. 뭐 이거 뭐 갑자기 물어보면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62조에 관한 판례 한 개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고 그 판례가 뭡니까? 62조는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인 이사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포괄적으로 업무를 맡기게 되면 그 대리인이 한 행위는 법인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약 책임에 관해서 그러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불법행위는 물을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이 판례는 공부 안 하는 거에 비해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비법인 사단 A에 이게 7번이 누락이 안 되냐? 네. 문제 7번 누락 안 됐죠. 문제 7번. 비법인 사단 A의 대표 갑이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을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고 A 소유 토지에 A 소유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약간 뭐 그런 점은 요번에 제가 처음으로 넣은 문제인데 뭡니까? 대표로서라는 말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가 돈 빌렸다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게 비법인 사단의 A 대표 갑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이제 비법인 사단의 행위로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효력이 있든지 없는지를 떠나서 비법인 사단을 당사자로 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 그거는 조금 문제에 보충해 주시거나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A의, 그건 이제 문제 뒤에 읽어도 이해가 되죠. A의 정관에
금전 차용이 이사의 결의를 거칠 걸 규정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저당권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랬을 때 을은행이 소비대차 계약이랑 근저당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문제가 좀 그러네. A에 대하여 좀 넣어줄게요. 미안합니다. A에 대하여 대표로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을이 A에 대하여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냐는, 당연히 그런 문제예요. 물론 뭐 이해를 하셨겠지만 문제를 좀 더 손볼 필요가 있겠네요. A에 대하여. 그래서 대표로서의 행위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풀면 좋겠어요? 갑의 행위 중에 두 개로 나눠야죠. 소비대차 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인데, 소비대차 계약은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지만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쓰기를 원한 거고요. 소비대차 계약은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라서 오른쪽 답안지 보면 대표권 제한이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등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 및 위반 사실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무효로 본다. 아주 중요한 판례라 그랬죠. 특이 A급 판례라고 했어요. 사안에서 A가 을은행의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결의라는 대표권 제한 사유라든지 그 위반 사실에 대해서 악이나 과실이라는 사정을 A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대차 계약은 A에 대해 유효하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렇게 쓰거든요. 선의 무과실인 경우는 주장할 수 없고, 악이나 과실이 있다면 주장할 수 없다.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쓰는 건데 틀리진 않는데, 그렇게 둘로 나눠서 쓰는 것보다 입증 책임을 외우고 있으면 요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간명하면서 실력 있는 자, 실력자의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성년자 문제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동의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 측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정확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고, 동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고,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누가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론을 안 내려준 거잖아요.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고 결론을 내라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말이 없으면 입증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게 가장 좋은. 예. 근데 내가 입증 책임이 생각이 안 나. 누군지 도저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괜히 실력자의 표현이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자기가 실력자가 아닌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뭐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다. 뭐 이런들 어떠하리. 이런 식으로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점수 나와요. 당연히 나와요. 합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득점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자 이거예요. 제 말은. 할 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문제 8번. 그래서 계속 가보면, 그러네 다음으로 저당권 설정에는 총유재산 처분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당권 설정에 지상권 설정에 모두 처분행위 물권행위예요. 잊지 마시고, 275조 1항에 의해서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275조 1항에 의해서 사천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도 무조건 사천결을 거쳐야 돼요. 안 거쳤기 때문에 276조 위반으로 무효고요. 괜히 아는 척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는 거 반드시 써주세요. 예. 반드시 써줘. 제가 묻지 않아도 문제에서 친절한 문제는 어떻게 물어요? 이에 대하여 을은행은 표현대리를 주장하고 있다. 타당한가라고 묻지만 여러분 그냥 외워버리라고요. 이 정도 A급은 무조건 외워버리라고요. 제가 그랬죠.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는 무조건 어디서 나와도 A급이에요. 자, 사안에서 갑의 저당권 설정행위는 A에 대해 무효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도 제가 만든 문제 치고는 괜찮은 문제예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테스트할 수 있어서. 물론 이런 판례가 없어서 응용력에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문제를 낼 수 있었던 게, 만약에 여러분 소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저당권은 유효가 되는 경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문제 내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면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걔도 무효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건 마침 소비대차 계약은 채무부담행위니까 유효가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초당권은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채권이 무슨 채권이 된 거예요? 그냥 무담보의 채권이 되는 거예요.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판례는 아니에요. 정확히 이런 판례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응용력을 한번 발휘해 본 겁니다. 이 정도의 응용력은 객관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강사가 냈다, 어떤 교수가 냈다, 법조인 모의고사 이걸 딱 보고, 야, 이거 판례를 너무 응용했는데 이 정도 응용이 객관성이 있는가 저는 항상 판단을 하거든요. 너무 벗어난 경우도 있어요. 문제를 위한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가 뭐 제 생각입니다. 연습 삼아 한번 보시고요. 이 사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8번. 예, 요거 정도는 가볍게 말하고 생략할게요. 규범적 해석은 뭐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숨은 불합의는 뭐죠? 제일 중요한 건 계약이 불성립했다는 거고, 상대방, 일방과 타방이 서로 내용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건 사실 제 설명이에요. 교과서에 이런 설명이 없어서 그냥 제 경험으로 설명한 건데, 그러면 도대체 차고도
얘랑 생각이 다르고 차고도 동상이몽이고 또 수문불합의도 동상이몽 도대체 어떻게 고발하냐 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수문불합의는 단어 뜻이 다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어가 네 해석도 맞다. 내가 황희정생을 했잖아요.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래 네 말도 맞다.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럼 확정이 안 된 계약인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수문불합의인 건데 야 이거는 얘 말이 맞지. 네가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건 특이해. 야 이게 100만 원을 쓰고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 워딩 자체가 인쇄가 100만 원인데 그걸 1000만 원 생각 어딨어. 이건 이거야 라고 확정하니까 이쪽에서 아 근데 제가 착오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적 해석은 뭐 생략할게요. 여러분 당사자가 뭐 약정한 게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가정적 의사 뭐 이런 거죠. 객관적으로 추인된다. 문제 9번. 자, 문제 9번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빼먹었을 것 같아요. 쉬워 보이는 문제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쉬울 텐데 담배 사재기, 변호사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에서 각각의 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했는데 근거 조문을 명시하라고 분명히 줬잖아요. 근데 다 명시 안 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볼까요? 자, 1번 가행법규 위반은 담배 사재기 무효니까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리고 746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고 741조 썼어요? 쓴 사람 있고 안 쓴 사람 있을 거라고. 741조 왜 안 씁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기본 조항인데 안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3번 모두 강행법규 위반 및 103조 위반이므로 요것들이 무효가 돼서 746조가 적용돼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자, 즉 상담을 한 자, 이 사람 변호사로 못 부르니까 상담을 한 자 그리고 중개인만이 불법성이 있거나 혹은 현저히 크기 때문에 단서가 적용돼서 결국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이거는 이제 판례, 통설 판례 불법성 비교론까지 포함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뭐 채권에서 보겠죠. 됐습니다. 문제 10번. 판례가 설치한 103조 위반의 유형. 이거는 딸딸딸 외워야 된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뭐예요? 내부 동방이죠? 내부 동방만 생각나면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돼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결부된 다른 사정 그리고 다 쓰세요. 가령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조건이 붙어있거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돼서 전체적으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아예 수식어를 붙여서 쓰세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세 가지까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말 더 쓰는 거예요. 자기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공부 연습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랑 공부한 약속대로 그냥 하는 거죠.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라고 쓰시란 말이죠. 이거는 뭐 이 네 가지를 쓰라는 거는 저랑 약속을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그냥 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야 나중에 갑자기 누구를 강박해서 정말 너무 무서워. 막 진짜 손 자르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리고 막 누가 봐도 너무 반사회적이야. 근데 이런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래서 증여계약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103조가 아니라는 게 생각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야.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문제 11번. 판례가 적극가담 이론 적용하는 거 네 가지. 명의 상취, 명의 신탁 사건, 이중매매. 사실 이중매매 제일 먼저 쓰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상속재산의 매수인이 있었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적극 가담한 경우,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자가 있는데 완성 후 취득자 나타내는데 걔가 적극 가담한 경우, 뭐 이런 경우죠. 14번에 이제 그 중에 하나 나올 것이고요. 문제 12번. 자, 문제 12번 제가 어제 설명을 일부러 하나 빼먹었어요. 자료에도 없고 오늘 자료에 보충을 해야 돼요. 진정을 해서, 자 이제 문제 12번 쉽지 않아요. 상대방을 궁박하게 만들고 그 취하의 조건으로 거액을 받는 약정을 했어요. 내가 널 진정했어. 지금 행정기관에 너 지금 되게 궁박하게 만들고 궁박을 이용해서 거액을 받는 증여계약을 써내게 했습니다. 이거 어떨까요? 일단 어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하나는 쓰셔야 돼요. 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불균형이 현저해야 되는데 이거는 증여계약은 일방적인 그 급부니까 104조 적용할 여지가 없다. 설명을 제가 어제 막판에 좀 빨리 하느라고 지금 오늘 합니다. 근데 진정취하랑 이 거액이라는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라 합시다. 5억과 진정취하가 불균형을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왜 안 볼까요? 진정취하는 민법에서 관심 있는 재산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렇게 외우시라는 거죠. 판례가 한 건 아닌데 진정을 취하는 게 무슨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두 개를 불균형을 비교하는데 진정 취하는 재산적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붙어있지만 일방적 행위로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외우시라는 얘기고, 두 번째, 어제 안 썼는데 요 부분 어제 그 완벽정리 프린트에 꼭 추가해 넣으시기 바랍니다. 103조 위반은 된다고 봤어요. 쓰세요. 판례입니다. 103조 위반. 103조 위반 이거 단지 불법적 방법 아닌가요?
단지 불법적 방법 아닌가요? 아닙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증여하는 거니까 내용 자체는 분명히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어때요? 붙어있는 조건이 행정기관에 공적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어떤 그 시민의 공적인 권리인데 그걸 취하는 내용에 거액이 붙어 있대요. 이것은 증언으로 거액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따라서 103조 위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충해 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업에서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테스트에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나 해가지고 많이 어렵죠. 이렇게 나오면. 그걸 좀 얘기를 했고요. 요건 지금 해설도 없어요. 해설도 없고 말로 했기 때문에 꼭 어디 추가하면 되겠어요? 어제 마지막 8페이지에 진정취하 사건 104조 설명하면서 괄호 안에 진정취하 조건 거액받는 경우 포함. 그래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해가지고 104조 X, 103조 위반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104조 X, 104조는 적용 안 되고 103조 위반 동그라미 이렇게 했어요. 괜히 103조 동그라미 좀 헷갈리니까 103조 위반 동그라미 해가지고 103조 위반이 된다. 판례라고 쓰세요. 판례입니다. 별표 하시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13번은 넘어갈게요. 궁박, 경솔, 무경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본인이 공박이고. 그 다음에 문제 14번. 이것도 제가 만든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죠. 어때요? 이거 사실 예전에 미안해요. 인문애들 민법을 재밌게 해주려고 제가 말장난 자의자식아 이런 걸 좀 했는데 여러분은 뭐 이런 게 지금 뭐 재밌게 받아들여주시면 좋고 이제 뭐 법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러실 것 같은데 또 지우기도 뭐 해가지고 좀 아까웠어요. 지우기는. 그래서 어쨌든 얘들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인문자들은 요거에 이제 A동 몇 호를 이제 잘못 표시해가지고 5표시 무해 문제까지 결합했는데 그건 어차피 고득점 사례 있어가지고 빼버리고 이 아파트를 남긴 채 죽었는데 뭐 갑의 상속인 을병이 있는 거죠. 어제 설명하고 바뀌었죠. 이 아들이 적극 가담하는 걸로 한 거죠. 이 엄마가 정이랑 매매하고 근데 자기가 매매한 부분은 5분의 3이지만 아들 부분은 어떻게 돼요? 타인 권리를 매매한 것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뭐래요? 얘네들이 하는 게 이중매매로 설명하자면 이게 제2매매인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제2매매인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어제 구조를 확실히 이해하신 분들은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퀄 제2매매예요. 제1매수인 이퀄은 그냥 상속재산의 매수인인 거고. 상속인들끼리 적극 가담한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A급 판례예요. 무조건.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시가가 오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병이 이 아들놈이 아들이야, 딸이야? 뭐 어쨌든 아들이구나. 아들이 그 배우자한테 엄마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쓱쓱쓱 막 넘어가면서 중도금 1억 5천까지 뭐 받은 상황도 중간에 그냥 쓱 설명해버리고 빨리 합시다 해가지고 적극 지묘한 설득 뭐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소유로 넘겨버린 것이죠.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됐고 다음날 등기까지 마쳤고 병이 그랬을 때 정이 누굽니까? 매수한 사람이 변호사를 맨날 찾아와 그만 좀 찾아서 좋겠는데 당신을 찾아와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 방안을 상답을 했어요. 제가 특별히 밑줄을 쳤죠. 소유권 취득 방안. 자, 우리는 변시대 비반이니까 밑줄을 뺄 걸 그랬나? 실수하려고 하라고 소유권 취득 방안만 쓰는 거예요. 법원에서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내용을 작성해 보자. 자, 그래서 답안지 볼게요. 갑이 사망해서 을과 병은 이 사건 아파트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해서 공유한다는 뭐 모든 사례가 그런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어때요? 어떤 사례의 물권과 채권이 혼용돼 있을 때 물권 관계부터 좀 표시를 해주고 나가는 게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을 통해서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해서 공유가 된 상태고 여기에는 필요한 조문이 있다면 187조, 1005조 그리고 뭡니까? 1000조 1항 1호, 1003조 1항, 1009조 1항. 조문도 더럽게 많죠?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모든 걸 무조건 다 써야 된다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쓰자면 이건 다 필요한 조문이긴 해요. 결국 을의 정에 대한 매도는 자신의 소유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매매한 것이지만 당시 병소유 이 5분의 2는 타인 권리 매매다. 여기서 을 자신의 5분의 3 지분부터 보는 거죠. 뭐 실제 시험 문제라면 이게 목차가 딱 나뉘겠죠. 그러면서 정이 매수인이지만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병명의로 등기가 돼버렸으니 정은 1015조 단서 생각했나요? 이거 생각해내야 돼 사실은. 여러분이 완벽 정리 프린트에도 1015조 단서를 조금 옮겨 놓으세요. 1015조 단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표에도 불구하고 보호되는 제3자가 있을 수 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물권을 취득 안 했거든요. 이거 상속법 얘기예요. 상속법 잘 모르시죠? 1015조 소급표에도 아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이거는 뭐 이중매매에서 단순한 매수인이기 때문에 물건을 아직 먼저 못 갖춰 이렇게 말하는 거를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이렇게 한마디 쓸 게 더 있는 거예요. 1015조 분할의 소구표에 의해서 이제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구표에도 불구하고 보호되는 제3자가 못 돼요. 못 돼서 원칙적으로 병행소유권 취득하는데 사안에서는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그 이론에 의해서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병의 5분의 3 지분도 무효가 된다. 판례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제 방안. 정은 자신의 을에 대한 매매 소위 등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을의 무자력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 대위권에서 비금전 채권은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 없습니다. 상관없이 을의 병에 대한 5분의 3 지분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매매에서의 적극가담 이론에서 피대위 권리가 과연 불법원인 급여 아니냐는 논의를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배점은 뭐 50점짜리도 넘는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생략. 이를 말소한 후 이거 쓰라 그랬죠. 다시 을에 대해서 소위 등을 행사해서 자기 명의로 5분의 3 지분 소유권 등기를 마쳐라. 제가 나중에 채권자 대위권을 들어가면 채권자 대위권의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저는. 그래서 얘가 가지는 채권을 지읒, 뭐 정이니까 지읒, 을이니까 이응. A면은 뭐 스몰 A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지읒 채권이 뭐예요? 지금 피지보전 채권이. 매매로 인한 소위 등이죠? 그죠? 그리고 이응은 뭐예요? 그건 그냥 얘가 소유 적극가담해서 무효니까 214조라든지 하는 거에 의한 5분의 몇 지분. 이 지분에 대한 말소 청구권이죠? 그래서 이제 대위권을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얘를 대위하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그립니다. 이게 편해요. 또 이게 채권 취소권은 직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 그림에서 이 단어 혹시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뭐 하나만 쓰면 되는데 혹시 이거 써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보존의 필요성이에요. 아주 중요한 채권자 대위권 개념 하나 알려드립니다. 정확히 판례가 있어요. 공동 매수인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자기가 매수한 지분에 한해서만 이쪽을 대위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자 부동산을 이렇게 사고 이렇게 샀는데 얘는 혼자 샀고 얘는 여럿이 샀어요. 혼자 샀고 3분의 1씩 샀는데 그럼 얘는 공동 매수하면 일반적으로 어때요? 3분의 1 지분권만 있는 거죠. 얘는 혼자 샀어요. 그럼 얘는 얘한테 온전한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지 3분의 1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A, B, C 중에 한 명이 와서 대위할 때는 3분의 1만 하라고 대위하는 형태가 돼요. 최근 판례고 정말 중요해요. 잘 모르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예. 그래서 그 판례를 생각하자면 그래서 여기 사례에도 복을 좀 써주세요. 여러분이 해설해서 조금 정확하게 갑시다. 5분의 죄송한데 이게 5분의 3이군요. 미안합니다. 되게 멋있는 척하고 설명했는데 다 틀려버렸네. 5분의 3이죠. 미안해요. 5분의 3 맞죠? 얘 이 엄마 거니까 엄마 거도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 쓰냐 하면 대위권 행사하면서 자신의 을에 대한 매매 소위 등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부분이 사실은 5분의 3 소위 등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쪽이 뭐 여러 사람이 나오는 케이스가 아니면 뭐 저는 일부러 안 썼어요. 그걸 쓰면은 굳이 이렇게 뭐 헷갈리니까 논의가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먹는 교수님도 있고 모르는 교수도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너무 답안지가 앞서가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썼는데 이 소위 등도 사실은 5분의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이제 딱 임팩트 주려고 말한 거지. 이거 지금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이 피보존 채권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사안은 왜 중요하냐면 잠깐 얘기할게요. 대위권이지만 이렇게 공동으로 매수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혼자 대위를 하는 경우에 너는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만 대위하라. 이 말이 중요했던 거지. 여기서는 뭐 피보존 채권 누가 관심 있겠어요. 어쨌든 대위하는 권리가 5분의 3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 판례에서는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유는 이게 3분의 1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그냥 안 썼어요. 여기도. 안 썼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답안지 이렇게 쓴다고. 따져보자면 피보존 채권도 5분의 3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말소한 후 한다고 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애초 병의 소유에 대해서 5분의 2 지분에 대해서는, 타인 권리 매매이기 때문에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행불능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설명했지만, 타인 권리 매매는 원시적 불능이고,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이지만 하나의 사례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타인 권리 매매인데 결국에는 못 싸우게 됐어. 그럼 이행불능이죠. 뭐. 그리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행불능이 되려면 누가 봐도 귀책 사유 있죠. 뭐 적극 가담했다고 거기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정의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고요. 문제에서 소유권 취득 방안을 상담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행불능의 효과를 장황하게 쓰는 것은 불필요한 기재사항이 됩니다. 불필요한 기재사항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그거 쓰는 만큼 본인이 필요한 기재사항과 필요한 시간을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재사항으로 답안지가 딱 들어맞았다? 그러면 이미 감점을 받은 거예요, 본인. 왜냐하면 그 자리에 들어갈 다른 답안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 이 사건 아파트 중 매도인 을의 법정 상속분에 속하던 5분의 3 지분에 관해서는 적극가담 이론 103조 404조 등을 근거로 채권자 대리권을 행사해서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후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있지만 애초 병의 법적 상속분에 속하던 5분의 2 지분에 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이 없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병이 되게 나쁜 놈 같잖아요. 이게 적극가담한 놈, 뭐 이렇게 나쁜 놈새 같지만은 그런데 얘 지분을 취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한번 참고로 물어볼까요? 얘가 나빠요? 얘가 나빠요? 이중매매에서 이중매매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적극 가담했어요. 그럼 뭐 애매한 거예요. 누가 나쁘다고 반드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 이중매매는 아니고 명의시다 판례에서 얘가 더 나쁘다고 한 판례가 있고 전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가담이란 말이 되게 나빠 보이지만 얘는 되게 적극적인 성격이었을 뿐이고 얘가 배임을 한 거예요. 얘가 배임행위를 했다고 합니까?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다고 하잖아요. 형사에서 어때요? 얘가 정범이고 얘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지만 교사범이 될 수도 있고 뭐 형량은 같지만 뭐 얘가 더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명의시당 판례에서 나중에 한번 나옵니다. 되게 웃긴 말이 나와요. 얘가 뭐냐면 얘가 대금을 줬거든요. 이거 얘가 부당이득 반환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위 사례가 아니고요. 그냥 이 대위하는 사건이 아니고 적극가담 해가지고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이건 또 점선을 한다 그래놓고 돈 주고 이쪽 부동산 왔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이 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요. 그랬을 때 긍정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뭘까? 746조 단서로 간 거예요. 그런 판례가 하나 있어요. 구석에. 왜냐하면 얘가 불법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말이 좀 뭐랄까 약간 구어체라서 C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권유해도 A는 절대로 응하지 말았어야 했다. 뭐 이렇게 판결 이후에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절대로 응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래서 얘가 아주 불법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유를 생각하면 뭐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면.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고 고득점 사례를 또 좀 봐야 되겠네요. 자, 고득점 사례까지 보고 좀 쉴 텐데요. 고득점 사례를 볼 때도 어제 완벽 정리 프린트를 보고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45분. 네, 보겠습니다. 일일이 해설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고, 그러나 뭐 여러분이, 가볍게 보고 제 해설에서 중요 포인트만 들었다가 다음 회독에서 뭐 8월 달에 나는 진모할 때 고득점 사례집을 진짜 열심히 볼 거야. 진모 대비로. 뭐 이래도 되니까 너무 그렇게 많은 이렇게 욕심을 내시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제는 그 신용카드 사례를 문제로 낸 것이죠. 근데 1번은 문제 1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취소를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자 오른쪽에 있지만 5페이지에 있지만 그 취소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소비가 확대될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10점이나 쓰냐 13줄을 어떻게 쓰냐 여러분 이제 이 책은 되게 이렇게 표현을 다듬다 보니 양이 늘어나지만 이걸 좀 간소화한다고 해도 솔직히 5줄 이상 쓰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묵시적 처분 허락 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니까 그냥 취소할 수 있다. 그럴 때 뭘 쓰면 좋겠어요? 취소를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는지를 검토해 보면 돼요. 그게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 밖에 동그라미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5페이지에 있는 게 얘는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한 행위가 아니고 처분을 허락했다고 혹시 월급에 대해서는 처분을 허락했지 몰라도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을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서 그 기존 판례랑 내가 구별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척을 2번에서 해주고 3번에서 속임수를 쓴 사정이 없다든지 추인이나 재척기한 경과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괜히 쓰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오바예요. 이렇게 다 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어떤 사례집을 봤더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갑이 여기서 혼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뭐 성령 의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왜 쓰는지 물론 이제 너무 이제 학구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쓴 사례집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얘가 권리 능력 있다는 것도 쓰지.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그래요.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 어디까지 쓸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인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골라드리면 2번. 왜? 나 이거 신용카드 이용계약이랑 이 개별 구매계약 구별할 줄 알아요. 아는 척 하는 거지. 2번에서. 그 다음에 4번, 5번 정도는 그냥 이거는 습관이에요. 144조 동네는 오히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척기간이나 추인이 없다. 이거는 그냥 써야 돼요. 이거는 그 정도고 뭐 글쎄요 뭐 무슨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받는다 이건 너무 인문스럽잖아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권리만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뒤에 가서 좀 좋은 표현. 제한능력자인 갑이 취소권자다. 법률행위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특별한 방식의 제한이 없다는 140조, 142조도 쓰는 것을 생각은 해두시되 필수적인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험 보면. 그죠? 각주를 먼저 찍어드리면 앞 페이지에서 5번, 6번, 7번. 그러니까 각주에다 그냥 뭐 연필 같은 걸로 가볍게 동그라미 하세요. 5, 6, 7번 동그라미 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할 시간이 되는 건 좀 설명하자면 5번. 결론 내지 소결에 있어서 뭐뭐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서술 방식. 아까 얘기했습니다. 문장이 간략하면서도 입증 책임의 소재까지 어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내가 한 얘기 그대로 있네. 입증 책임이 기억 안 나면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시면 괜히 감점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번은 방금 얘기한 겁니다.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지를 구별하는 건 기본이고요. 어제도 설명했고 7번도 제가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4번, 5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로 할 거예요. 속도를. 그래서 예습을 안 하고 와서는 힘들 겁니다. 자, 어쩔 수가 없고요.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걸 뭐 설명하고 있으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제 2번은 신용카드 계약을 취소했을 때 S가 가맹점에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 잘 알고 있죠? 부당이득 반환이죠. 자, 그런데 자 답안 2번에 1, 2, 3번 목차 한번 보세요. 계약의 취소와 카드 이용 대금 청구가 가능할까? 2번 불법행위 손배가 가능할까? 3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 여기서 셋 중에 가장 안 중요한 거 2번이 가장 안 중요해요. 1번이 가장 안 중요한 게 아니라 1번은 무조건 써야 돼요. 취소가 됐기 때문에 카드 이용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건 기본이에요.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부당이득이 나왔다는 그 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강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의 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1번 목차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뭐 카드 이용 대금 청구 가부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안 되는 거니까 결국 그건 별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글쎄요. 뭐 미성년자가 함부로 신용카드 계약을 취소했을 때 가맹점에서 저 자식 저거 불법행위야.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쓸 쟁점이 중요하진 않은데 2번은 가장 안 중요한데 2번에 있는 판례는 엄청 중요해요. 오늘 나올 텐데 그리고 2번에서 제가 보여드린 응용력은 상당히 이거는 나이스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미성년자 놈이 말이야.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성년자가 지금 나이가 어린데 그냥 속임수까지는 아닌 거지. 내가 성년인 것처럼은 안 했지만 적극적인 기망은 안 했지만 계약을 한 거 괘씸하잖아요. 취소하고 나 손해 생기면 생각해 볼 수는 있는 쟁점이에요. 분명히 불법행위. 근데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어떤 판례를 끌어다 썼는지 보세요. 착오야 의사표시에서 법 규정이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데 착오로 취소하는 사람 깜빡했다고 해서 그걸 과실 같은 식으로 해서 불법행위로 엮을 수 없다는 중요한 판례가 있거든요. 그 뒤에 말은 저의 창의력입니다. 착오한 자보다 더 보호해야 될,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가 되거든요. 취소하면 절대적 무효가 되는 이 제한 능력자를 더더군다나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게 뭐 일종의 창의력 발휘예요. 이건 여러분이 뭐 암기하세요 뭐 이럴 게 아니라 와 저럴 수도 있겠구나. 시험에서 A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A에 관한 판례는 없어. 내가 분명히 이 완벽잘 정리 없었어. 정 변호사가 여기 외에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 근데 나왔어.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B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쓸만해요. 그러면 옆 동네 판례를 쓰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흔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수험생의 덕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끔 그럴 때는 가점을 분명히 받아요. 이런 거는 분명히 좋은 인상을 줍니다. 이런 거는. 자, 각조 10번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3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오늘 사례가 좀 많은데 여러분이 확실히 외웠던 거니까 읽고 넘어갈게요. 여전히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돼도 판례 찾았나요? 매매 계약과 가맹점 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회원이 가맹점에 대금 지급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 된다라는데 저는 어떻게 구성했나요? 부당이득 반환 741을 쓴 다음에 요건 4개에 법률상 원인 없을 것
이익, 손해, 인과관계 쓴 다음에 1, 2, 3, 4로 포섭했는데 이 부분 별표하고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집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례집이 사안을 포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 판례는 제가 복습 차원에서 데일리 테스트에 안 냈기 때문에 읽어드린 거지 사례집에 있는 판례를 가지고 너무 좋아 이러면서 밑줄 치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본서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본서가 있으시면 기본서에서 아니면 그냥 완벽 정리해서. 다만 우리들은 조금 특수한 게 요약된 완벽 정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의 실제 문장이 어떤지 이 사례집을 좀 보는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대반전 여기도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문장을 좀 많이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답안지에 미친 척하고 정말 최대한 많이 쓰는 상태를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은 이걸 봐뒀다가 이거에 뭐 70%나 60% 정도 옮기면 충분한 거죠. 자, 결국 S가 현존이익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현존이익은 추정되기 때문에 S는 결론적으로 S는 쉼표를 딱 찍은 다음에 그 결론 바로 위에 S는 갑이 현존 않는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쪽에 갑자기 입증 책임이 생겨버렸습니다. 금전상이익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넥타이를 받았어도 넥타이가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익은 금전상 이익인 거예요. 대금 지급 채무 면제니까 술을 먹었든 넥타이를 샀든 식사를 했든 헬스장을 끊었든 모두 금전상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은 무조건 추정되는 것이죠. 각주 15, 16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각주 15번 중요한 각주죠. 자, 그 다음에 답안 3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오히려 간단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안 3번에 2번 넥타이 구매 계약 취소와 관련해서는 판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를 보네요. 보니까 미성년자 연령, 직업, 동거 여부, 독자적 소득 유무, 그리고 금액 뭐 계약 성질 종합적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 정도는 기억하세요. 그 밑에 판례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다. 그 다음에 신용구매 계약, 소규모 소득 범위 내 소규모 일상적 거래행위다. 성년에 근접하다. 잠깐만요. 자,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보고 계세요. 네, 그 정도 보시고 이렇게 포섭한 거 역시 사안의 경우 이러한 판례의 경우 따를 경우 이 정도 보시고요. 각주 20번, 22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조금 사례가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오늘 1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자, 오늘 또 설명도 했죠. 앞에 뭐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 50분, 40분을 보는데 오늘 1시간 앞에 설명 빼고 한 50분 정도 걸리겠네요. 자, 2-1번 2-1번은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건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문제 1번은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을 때 C 입장에서 재단법인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저는 소유권 이전 등기했는데 이렇게 C가 찾아오면 여러분 사건 맡아야 돼요? 안 맡아야 돼요? 맡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C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우리 현행 판례상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쓰면 돼요. 문제 2번 이번에 갑이 찾아왔어요. 재단법인이 맡아야 돼요? 안 맡아야 돼요? 맡아야 되죠. 그래야 돈을 벌죠. 그래서 무조건 맡아야 돼요. 그런데 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맡아야 됩니다. 이거 질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고 이거 참 가능성이 좀 말 참 잘해야 되는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나 뭐 이러면서 녹음도 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 많아서 근데 일단은 그래서 문제 2번은 제가 완전히 창의적으로 좀 만든 건데 뭐를 조사해야 되는가라고 한 거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운영하면. 자, 뭐 답안은 간단합니다. 답안의 1번에서는 우리가 이게도 조금 제 완벽 정리가 약간 보완이 되죠. 학설은 재단법인의 재산적 기초를 보호하자는 48조, 거래 안전을 보호하자는 186조 적용설이 있는데, 즉 법인 성립 시설과 이전 등기 시설이 있죠. 그 논거가 완벽 정리엔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논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는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빼놨으니까 보충을 하셔도 좋고, 자, 완벽 정리에 너무 많은 걸 보충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는 출연자 법인 사이와 제3자의 관계를 나누고 있죠. 자, 이런 경우 마지막 단락에 보면 가배 청구가 기각되는다는 주장을 하면 되고요. 답안지 2번에서는 뭐를 묻는 거예요? 이처럼 판례에 의할 때 이전 등기 시설에 가깝기 때문에 C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어서 갑 입장에서 단순한 채권자인데 이것은 이중매매와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혹시 그 매매에 적극 가담이 없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각주 5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2-2번은요, 제가 정말 성의 있게 만들었고요.
아주 독창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유사한 문제는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례집을 공부하면서 이걸 통으로 외우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이건 그냥 외워버리세요. 2-2는 문제를 외워버리세요. 문제를 외워서 여기에는 수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객관적인 정리입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뭐 이렇게 뭐 불법행위와 대리권 남용을 결합해서 막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는데, 자, 제가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문제를 파악해 볼게요. 자, 기본적 사실관계 보세요. 법인의 정관에 대표이사가 채무를 법인에 부담시킬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라는 게 분명히 있어서, 이건 뭡니까? 대표권 제한이에요. 정관에 있으니까 41조에서 효력은 발생했는데 등기는 안 나와 있어요. 기초적 사실관계에. 그런데 A법인의 대표이사 갑은 법인 이사회 결의 없이 A법인을 대표해서 자금 조달 명목으로, 이게 좀 정선된 문제죠. A법인의 자금 조달 명목. 이런 식으로 아까 제 그 데일리 테스트도 A법인을 위해서 A법인의 조달 명목 이렇게 좀 보충하라고 한 거고,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소비대차 계획을 체결했는데, 문제 1번에서 일단 등기되지 않은 상황을 주고 문제를 일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 추가적 사실관계는 읽어보시면 첫째 줄에 등기가 돼 있는 걸로 가고, 이제 여기서 다양한 논점이 나오죠. 자, 문제 1번은 등기가 안 된 걸 줬는데, 여기는 어떤 쟁점이 나온다 그랬어요? 등기가 안 됐으면 아무리 위반해도 유권 대표지만 혹시 상대방이 알고 있어도 그러냐라는 쟁점이 나오고, 뭘 쓰는데요? 제한설, 무제한설을 쓰고, 판례가 무제한설이니까 악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무권 대표란 말을 못하니까 그냥 유권 대표고, 문제 끝부분 보세요. 을은 A법인의 변제기에 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분명히 계약 책임을 묻고 있고요. 유권 대표니까 계약 책임을 진다만 답안지에 쓰면 되지, 여기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를 쓰는 사람은 전혀 불필요하고, 저 같으면 감점해요. 계약 책임을 물었는데 다른 걸 답하고 있기 때문에 무익하거나 유해한 쟁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해설은 뭐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 사실관계는 A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위 정관의 내용이 등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위조하면서까지 위반을 했고, 더군다나 차용금은 자기 딸 유학자금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을 입장에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위조가 아주 잘 됐나 봐요.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거를 알기는 어려웠는데, 그러나 좀 자기한테 달라고 한 걸로 봐서는 좀 이상하죠. 1억 원을 이 손에 지금 쥐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표가 와서. 그래서 뭐 현금 가방으로 뭐 1년 번호 다른 걸로 뭐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갑의 차용금 유용 사실은 생각해보면 알 수도 있는데, 요걸 경과실로 주어버린 겁니다. 뭐 시험 문제 경과실 중과실 판단하는 거는 거의 안 나오죠. 경과실로 주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뭐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무권 대표에 대해서는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요. 대표권을 남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어서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여기서 문제 2번이 나오죠. A법인은 이거 우리 책임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주인공은 을이죠. 이에 대해 을에다가 네모를 치면 을 어떠한 주장을 해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소비대차 계약의 기한이란 말도 했지만, 혹시 시험 문제에 뭐 대여금 반환이라고만 나와도 계약 책임을 묻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책임을 묻는다면 이건 답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쪽에서 무권 대표를 주장하는 건 이릉 타당하지만, 계약 책임을 물으려면 어떻게 물으면 돼요? 표현 대표를 주장하면 되겠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 김준호 교수님은 여지가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수업한 내용대로면 이 경우에 표현 대표가 적용 가능하다. 일단 개관만 하고 뒤에 해설을 볼게요. 나중에. 자, 문제 3번. 지금 문제 부분을 보시면 돼요. 뭐 해설 뭐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방금 문제 2에서 을이 대여금 반환 청구 주장을 뭘로 한 거예요? 표현 대표로 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A법인을 딱 네모를 치고, 주인공이 A법인이에요. A법인이 횡령 사실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해야 거절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문제가 쉽게 나오면 대표권 남용을 주장한다, 타당한가 이렇게 하지만, 조금이라도 연습을 시켜드리고자 그냥 약간의 힌트를 드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표권 남용을 쓰는데, 분명히 딸의 유학자금으로 쓰는 것은 사리를 도모했는데 뭐부터 써야 돼요? 아무리 대표권을 남용해도 원칙적으로 대표권은 있어서 효력이 미치지만, 학설 대립을 써주고 107조 1항 단서 유추적 용설에 의하면 상대방이 그래도 알았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만큼은 경과실이어도 남용 사실을 그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법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로 주장을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문제 4번은 최종적으로 문제 3까지 왔을 때 A법인의 주장이 타당해서, 즉 대표권 남용이 먹힌 거죠.
대여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됐을 때 을 내모치고 을은 A 법인에 대해서 다른 권리를 뭘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그거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문제 자체에다가 조금 메모를 해두시자면 1, 2, 3, 4를 통합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전체 암기하란 말 아까 좀 써놓으셨죠? 1, 2, 3, 4의 논리 구조를 통합해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옛날 사시 전통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나눠주지 않고 전체가 나왔을 때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순서를 꿰고 있어야 통으로 나왔을 때 쓸 정도로 연습을 해놔야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왔을 때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사례들 중에 이건 전체적으로 통으로 한번 목차를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게 뭐 몇 개 안 돼요. 이 다시 1, 다시 2로 이렇게 작은 걸로 했을 때 이게 지금 사례가 50개 정도 되잖아요. 뭐 한 10개는 안 돼요, 절대. 한 5개 좀 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실전 출천 1순위 문제였죠. 자, 그래서 잠깐 해설을 보면 해설에서 답안 1번 문제 1번에 관련해서는 그 제3자의 범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썼는데 각주 6번 표시해서 좀 읽어봐 주시고요. 각주 6번. 그 다음에 문제 2번에서는 각주 8, 9, 10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8, 9, 10을 읽었으면 좋겠고 문제점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1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지금 17페이지 맨 위에요. A법인의 전과는 대표권 제한 규정이며 대표이사 갑에 의한 을과의 소비대차 계약 체결에도 적용될 것인데 A법인이 이를 등기한 이상 을에 대하여 무권대표 행위임을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정리를 해주고 이러한 법인의 주장에 대해서 을이 소비대차 계약 책임을 물으려면 표현대표 책임을 묻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괄호 안을 주목해 보세요. A법인은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추인으로 볼 여지는 없다. 이 문장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표가 나오면 항상 추인과 표현대표를 검토합니다. 우리가 아까 취소 사유가 있는 법률행위에서는 항상 추인과 제척기간을 검토하라는 것처럼 무권대표가 나오면 추인과 표현대표를 검토합니다. 쓱 봤을 때 이 문제에서 추인이 안 중요한 쟁점인 건 확실하죠. 그러면 이렇게 괄호 처리하거나 한 줄 처리해버리고 끝내면 돼요. 근데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나오면 어려울까요? 추인하고 표현대표 중에. 사실 무권대리가 나왔을 때 표현대리 생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추인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묵시적 추인이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추인하였다라고 멍청하게 안 나오죠, 시험 문제가. 그냥 이런저런 행위를 추인으로 볼 거지.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표현대표는 뭐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답안 3번. 답안 3번. 분명히 답안 3번에서 아까 문제 2번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답안 3번의 문제점의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대표권 남용, 다만 대표권 남용 항변은 유권 대표를 전제로 하며 원칙이고 사안처럼 무권 대표 행위에서 표현 대표가 성립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표현 대리로 바꿔서 읽을게요. 표현 대리가 비록 유권 대리는 아니지만 효과에 있어서 유권 대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통설 판례는 긍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요 말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문제 2, 3, 4가 추가적 사실관계에서 같이 내려오면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고 대리권 남용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논의가 필요해요. 자세한 논의가 지금 여러분이 낯선 이유는 아직 수업을 안 해서 그래요. 오늘 대리에서 할 겁니다. 예.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끄덕끄덕 하시는 거고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주 14, 18, 19 표시해드리고 그리고 얘기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정오표 나눠드렸죠. 이제 서점에 이번 주에 비치가 될 거고 제 홈페이지에도 올라올 텐데 여기저기 제가 이게 뭐 정말 조금이라도 이상한 걸 다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타가 대부분인데 뭐 견해가 좀 제가 바뀐 것도 있어요. 뭐 심각한 오류 이런 것까지는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 수험적으로는 좀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고쳤고요. 오늘 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금 뭐 일단 뭐 있습니다. 그거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답안 4번까지 보고 좀 쉴게요. 오늘은 사례 2번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2개씩 나갑시다. 3번이 해당 사례이긴 한데 내일은 뭐 3번, 4번 이렇게 나가고 자, 답안 4번입니다. 문제점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점 읽어보겠습니다. A법인의 대표권 남용 주장이 타당해서 을이 더 이상 대여금 반환 청구, 즉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을은 대표기관 갑의 위법행위로 A법인과의 계약 책임이 무효화돼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A법인에 대해서 35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해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대관불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단문 공부를 안 했으니까 좀 볼게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대표기관 행위, 직무에 관한 것, 개인의 750조. 사안의 경우 대표기관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3번을 먼저 쓰고 있네요. 뭐 한 줄을 이렇게 처리한 것만 볼까요? 갑은 A법인의 차용금을 횡령하는 위법한 고의의 가행위로 결국 을이 A법인의 차용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발생시켰고 양자 사이에 상당히가 존재하여 750조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말 최대한 줄여놓은 거예요. 제가 고책 위인손이라고 750조의 일반 요건을 썼는데 이거를 다시 요건을 나눠보겠다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법인의 불법행위가 중요한 건데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쓸 말이 지금 많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이 친구 되게 철저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750조 요건을 이렇게 한 줄 처리해버리는 것도 배워둘 만한 덕목이고 이건 좀 약간 외우다시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때문에 계약 책임이 날아가는 게 내 손해예요. 아셨죠? 너 때문에 계약 책임이 날아가는 게 손해. 사실은 사례에서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20번, 22번을 각주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안에서 포섭도 볼까요? 이 부분은 소비대차 계약을 유학자금이다. 실제로는. 명목은 이렇고 실제는 이렇다. 직무 관련성에 가서 통설 판례는 외형 이론을 취해서 그대로 암기하라고 그랬죠. 외형상 직무행위 객관적. 설사 내가 이거 추가해드렸죠. 사리도모 법령 위배도 직무다. 그래서 직무활성 인정된다. 한편 판례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살펴본 것처럼 을은 갑이 1억 원을 딸의 유학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에 대해 경과실만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되지 않는다. 즉 직무활성이 부정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을은 35조 불법행위 물을 수 있다. 다만 별표죠. 을에게는 횡령 사실에 대해서 과실은 있어요. 경과실이 직무 관련성의 외형 이론의 보호 가치까지 탈락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경과실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례적인 상황에서 거래를 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나한테 와서 징징대냐? 과실상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어제 완벽정리 프린트에 그 부분 기억나시나요? 그 경과실 사안이 나오면 대표권 남용은 탈락이 돼버리지만 계약 책임이 불법행위는 물을 수 직무관성 있다. 거기다가 과실상계 그러니까 우리 말씀드릴게요. 아예 그냥 우리 프린트에 자, 내일부터는 조금 간략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일리 테스트를 그 우리 프린트에서 5페이지 넘어가서 6페이지인가 보다. 6페이지에 아니 미안해요. 5페이지 같네요. 5페이지에 거기죠. 밑에서 셋째 줄이죠. 대표권 남용 사실의 경과실이라면 계약 책임은 부정되고 불법 책임 성립하는 상황이 가능하다. 여기서 밑으로 빼서 과실상계 별표하세요. 과실상계를 잊으면 안 됩니다. 경과실이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을 물을 때는 항상 과실상계예요. 그러나 과실상계를 쓰면 절대 안 되는 게 뭐예요? 원래의 계약상 책임을 묻는다든지 계약 해지에서 원상회복한다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제가 두 문자로 과실상계 안 되는 것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얼마의 과실인지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뭐 참작된 데서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25, 26, 27 전부 중요합니다. 각주. 25, 26, 27 각주를 중요하게 한 다음에 27번은 별표를 하나 해서 부당이득 반환이 나중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좀 오늘 이게 뭐 길게 진행이 됐는데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앞에 서론이 있었으니까 1시간 좀 안 된 것 같아요. 한 5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빡세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완벽 정리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벽 정리 복습을 하시고 사례집을 최대한 고민만 좀 해오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약식 작성이나 고민만 좀 해오시고 사례집을 못 읽고 오더라도 문제라도 파악하고 오면은 이제 제 답이 대충 들리긴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사례집을 공부해서 오시기를 바라긴 하는데 그거는 뭐 좀 욕심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교시는 지금 한 15분 정도 쉴까요? 너무 힘드시니까 쉬고 의사표시 대리 나가고요. 어제 프린트 안 나간 거 좀 몇 개 짚어드릴 테니까 어제 프린트 꼭 준비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